제5장 현명한 뱀 1. 바르바라 부인은 배를 울리고 나서 창가에 있는 안락의자 위에 몸을 던졌다. 자, 여기 앉아요. 하고 부인은 마리아 레바느끼나에게 방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원형 탁자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여자를 좀 보세요. 이건 어찌 된 셈일까요? 나는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더듬더듬 뭔가 말하려고 했다. 그러자 하인이 들어왔다. 커피 한 잔. 지금 당장 가져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말은 마차에서 아직 끓이지 말고. 그런데 선량하고도 고결한 벗이여. 무슨 걱정거리라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말했다. 아, 프랑스 말이다. 프랑스 말이야. 상류사회란 것을 곧 알 수 있거든. 마리아는 손뼉을 치면서 환희에 차서 불호회화를 듣는 신용을 했다. 바르바라 부인은 거의 놀라움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우리들 일동은 말없이 일의 추이를 관망했다. 샤토프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모든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듯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으며 양쪽 관자놀이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슬쩍 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샤토프와 달라붙어서 한 구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바르바라 부인으로부터 절름발이 여자에게로 또 절름발이 여자로부터 부인에게로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일그러진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과히 기분 좋은 미소는 아니었다. 바르바라 부인도 이 미소를 눈여겨보아두었다. 그러는 중에서도 마리아는 혼자서 완전히 열중해 있었다. 그녀는 잠옷 즐거운 듯 바르바라 부인의 훌륭한 객실, 실내도구, 양탄자, 벽에 붙어있는 그림, 문이 있는 고풍의 천장, 방 한구석에 있는 커다란 청동의 고상, 자기 램프, 앨범, 탁상 용구 따위를 거리낌 없이 둘러보고 있었다. 당신도 여기 있었군요, 샤투시카. 갑자기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다. 어쩜 난 아까부터 당신을 보았지만 아니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있나 하고 생각했었죠. 그리고는 명랑하게 깔깔대고 웃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알고 있나? 곧 바르바라 부인은 그에게로 재빨리 돌아앉았다. 압니다. 샤토프는 입안에서 중얼거리고 나서 의자 위에서 엉덩이를 들썩했으나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 뭘 알고 있지? 어서 빨리 좀 말해봐요. 그는 희죽 어울리지 않는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다시 어물어물해 버렸다. 당신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가 뭘 아는데. 자, 뭘 좀 얘기해봐요. 저와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오빠와 같이. 어떤 장교지요. 그래서 샤토프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말씀드릴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하고 입속으로 어물거리고 나서 그는 이제 단연 입을 꽉 봉하고 말았다. 심지어는 그 때문에 얼굴까지 붉어졌다. 당신한테서 그 이상 뭘 바란다는 게 벌써 틀린 노릇이지. 바르바라 부인은 화가 나서 톡 쏘았다. 이젠 부인도 모두가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지 겁을 집어먹고 자기의 질문을 회피하며 숨기려 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모양이었다. 하인이 들어와서 조그만 은쟁반에 특별히 주문한 바 있는 커피잔을 받쳐들고 부인 앞으로 다가갔으나 부인은 곧 턱으로 마리아를 가리켰다. 여봐요, 당신은 아까 몹시 떨고 있던데 빨리 그걸 마시고 몸을 좀 녹여요. 감사합니다. 하고 마리아는 커피잔을 받았다. 그러나 자기가 하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을 알아채고는 갑자기 킥킥 웃었다. 그러나 바르바라 부인의 매서운 눈초리에 부딪히자 겁이 나서 잔을 책상 위에 놓았다. 아주머니, 노하지 않으셨겠죠? 하고 그녀는 묘하게 경솔한 듯한 장난투로 더듬거렸다. 뭐라고? 바르바라 부인은 튕겨나듯 펄쩍 책상 위에 몸을 곤두세웠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아주머니란 말이지. 무슨 생각을 품고 하는 소리요? 미처 상대편이 이렇게 노할 줄 몰랐던 마리아는 꼭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안락의자 등에 움찔 물러나고 말았다. 전 그렇게 말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르바라 부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리자도 그렇게 부르던거려. 아니, 리자라니. 또 누구 말인가? 여기 있는 이 아가씨 말이에요. 하고 마리아는 리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럼 이 여자도 당신에겐 벌써 그냥 리자로 통하게 됐단 말이지. 마님께서도 아까 그냥 리자라 부르셨잖아요. 마리아는 약간 기운을 차렸다. 그런데 꿈속에서 꼭 저렇게 생긴 미인을 본 적이 있어요. 하고 그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띄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약간 침착해졌다. 마리아의 맨 나중 말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이 편에서는 그 미소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절름거리면서 쭈뼛쭈뼛 그쪽으로 다가갔다. 이걸 진작 돌려드렸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버릇없다고 화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마리아는 아까 부인이 들려준 검은 쇼를 제 어깨에서 선뜻 벗었다. 그건 도로 둘러요. 아주 가져도 좋아요. 자리에 가앉아서 커피를 마시도록.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진정해요. 난 당신을 차차 알 것 같군. 친애하는 벗이요.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또 말문을 열려고 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가뜩이나 뭐가 뭔지 정신이 없으니 여기에 당신은 참견하지 말아요. 당신만이라도 좀 잠자코 있어요. 그것보다 당신 옆에 있는 한여방으로 통하는 배를 좀 눌러주세요. 침묵이 엄습해왔다. 부인의 시선은 방심한 듯 그리고 흥분한 듯 우리 일동의 얼굴을 미끄러져 갔다. 이윽고 부인이 제일 귀여워하는 하녀 아가샤가 나타났다. 저 제네바에서 산 바둑무늬가 있는 머리수건을 이리 가져온. 그리고 다리아는 뭘 하고 있다더냐. 아가씨는 몸이 편찮으신가 봐요. 냉큼 가서 이리 좀 오라고 하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꼭 와달라더라고 일러야 한다. 이 순간 옆방에서 다시 아까처럼 심상치 않은 발걸음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그 멍청이 프라스코비아 부인이 씩씩거리면서 문턱에 나타났다. 마블이 끼는 그 여자의 한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휴, 간신히 여기까지 왔군. 그런데 리자야, 너도 미쳤지. 그래, 이 어미를 넌 어쩔 셈이냐, 응? 하고 그 여자는 소리소리 질렀지만 이러한 째지는 듯한 호통 속에는 대개가 마음 약하고 흥분 잘하는 사람들이 곧잘 쌓이고 쌓였던 감정을 일시에 폭발시키곤 하는 그런 점이 깃들여 있었다. 여봐요, 바르바라 부인. 난 내 딸을 찾으러 왔어요. 바르바라 부인은 흘끔 그쪽을 바라보자 마중한다는 표시로 몸을 반쯤 일으키면서 분통한 표정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프라스코비아 부인. 그리 좀 앉으시죠. 난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2. 프라스코비아 부인으로서는 이러한 대우도 새삼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어렸을 적부터 이 동창생인 벗을 횡포하게 다루었던 것이다. 기껏해야 친구지간이라는 거칠애로 그저 경멸하지만 않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미 내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요즘 이 두 집안 사이에는 여지없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화가 시작된 원인에 대하여 바르바라 부인으로서는 아직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아마 그 때문에 더한층 모욕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프라스코비아 부인이 갑작스레 지나친 고자세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바르바라 부인이 기분이 상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간에는 여러 가지 해괴한 풍설이 부인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모두 막연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점점 더 부인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바르바라 부인의 성격으로 말하자면 곧고 오만하리만큼 탁 튀었으며 만사에 좀 저돌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뒤에서 남을 헐뜯는 짓 따위는 못 참는 성미여서 언제나 정정당당히 대결하기를 좋아했다.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이 두 부인이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은 지도 벌써 닷새가 되었다. 최후로 방문했던 쪽은 바르바라 부인이었지만 그때 부인은 미칠 듯이 격분하고 당황해서 이 드로주도바의 집을 박차고 나와 버렸던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단언해 두겠다. 지금 프라스코비아 부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르바라 부인이 자기 앞에서 쩔쩔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순진한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그것은 그 여자의 얼굴에 이미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바르바라 부인은 자기가 이유 없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들기만 하면 위신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당장 오만한 분노에 사로잡혀 달려들 그런 기질의 여자였다. 한편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마음이 약한 대다수 인간들의 상습적인 버릇대로 오랫동안 남의 수모를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꾹 참고 당하다가는 일단 사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역전되기만 하면 돌연 맹렬하게 달려들 그런 류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기야 지금 그 여자는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몸이 불편할 때는 항상 흥분을 더욱 고조시키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하겠는데 가령 여기 어릴 적에 두 친구 간에 한바탕 언쟁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일동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조금 더 꺼려할 수는 없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그들로 치자면 가까운 둥지라기보다는 손 아래 사람인 소위 세 발의 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이런 데에 생각이 미치자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바르바라 부인이 돌아온 그때부터 줄곧 엉거주춤하고 서 있었지만 프라스코비아 부인의 째지는 듯한 고함 소리를 듣자 그만 맥이 빠진 듯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의 시선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샤토프는 의자에 앉은 채 획 몸을 돌리더니 혼자서 뭐라고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그것은 금시에라도 그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지 않을까 여겨지는 것이었다. 리자는 의자에서 몸을 약간 일으켰는가 했더니 금방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고집불통의 성미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다른 강하디 강한 관념의 위력에 압도된 까닭인 듯 싶었다. 그녀는 방심한 듯한 눈으로 멍하니 호공을 바라보면서 아까처럼 마리아 쪽을 주위에서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었다. 3. 자, 이쪽으로 하지. 하고 프라스코야비아 부인은 책상 앞에 있는 안락 의자를 가리키면서 마브리끼의 도움을 받아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봐요, 바르바나 페트로브나. 이 다리만 안 아프더라도 당신 집에 앉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고 그 여자는 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바르바라 부인은 약간 고개를 들고 병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짚었다. 보아하니 아마 안면 경련증으로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 내 집에선 앉아있지도 못하겠다는 건 또 무슨 소리요? 난 돌아가신 당신 주인하고는 한평생 사이좋게 지내왔고 당신하고도 기숙사에서 함께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사이가 아니에요.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두 손을 흔들었다. 그런 소리를 할 줄 알았다니까. 당신이 날 면박할 때면 꼭 기숙사 얘기를 꺼내거든. 그게 당신의 상투수단이에요. 날더러 말하라면 그건 다 혓바닥 끝에서 나온 소리예요. 난 더 이상 당신의 기숙사 얘기를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기분이 몹시 언짢을 때 온 것 같군요. 다리는 좀 어때요? 막 커피를 가져온 모양이니 그걸 마시고 성을 그만 내는 게 어때요? 이봐요, 바르바나 페트로브나. 당신은 날 꼭 어린애 다루듯 하는군요. 커피 같은 건 마시고 싶지 않아요. 자, 얼른 저리 가져가요.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커피를 가져온 하인을 향해 싸움이라도 하듯이 손을 내저었다. 하기야 나와 마브리끼를 빼놓고는 모두 커피를 거절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일단 잔을 받아 들었지만 곧 탁자 위에 놓아버렸고 마리아는 한 잔 더 달라고 할 생각이 간절해서 손까지 내밀었으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아예 사양해버렸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몹시 흡족해하는 모양이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일그러진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여보, 내 친구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 당신은 또 무슨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온 모양이군요. 당신은 평생 공상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기숙사 얘기에 화를 냈지만 저 언젠가 학교로 와서 당신이 샤를르이킨이란 경기병한테서 청혼을 받았다고 반에서 허풍을 떨었던 일이 생각나겠지요. 마담 레페브르가 단박에 당신의 거짓말을 폭로시키긴 했지만
하기야 그건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그냥 자위를 하기 위해 슬그머니 망상을 일으켰던 게지. 자, 말해봐요. 지금은 또 무슨 소리를 할 셈인가? 또 뭐가 부족해서 공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지만 당신은 기숙사 시절에 신학 강의를 하던 신부님한테 홀딱 반했잖아요. 당신이 아직까지 그런 불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내 보복이에요. 하하. 그 여자는 한참 낄낄거리더니 그만 심한 기침을 했다. 아, 당신은 그 신부 얘기를 잊어버리지도 않았군.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밉살스럽다는 듯이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자기가 수탉처럼 위세를 뽐내기 시작했다. 여봐요. 난 지금 웃을 겨를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내 딸을 온 거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그 추문 속에 끌어넣었냐 말이에요. 내가 온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의 추문 속으로라고. 돌연 바르바라 부인은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는 몸을 꼿꼿이 폈다. 엄마, 제발 좀 고정하세요. 리자베타가 불쑥 말했다. 넌 뭐라고 했지? 하고 어머니는 다시 째지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만 딸의 매서운 눈초리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추문이라니 어떻게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리자는 화를 발칵 냈다. 전 율리아 사촌언니의 허락을 받고 이 불행한 여자의 내력을 들어본 후 또 뭔가 도와주고 싶어 자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 불행한 여자의 내력이라니.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심술궂은 웃음소리와 함께 말꼬리를 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넌 그런 내력에 뛰어들었다는 말이냐? 여봐요, 부인. 당신의 전제주의는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요. 그 여자는 미친 듯이 바르바라 부인 쪽을 향해 돌아앉았다. 정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당신이 이 거리 전체를 제멋대로 마구 휘둘러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번엔 당신이 당할 차례가 온 것 같군요. 바르바라 부인은 마치 활시위를 떠나려는 화살처럼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10초가량 엄숙하리만큼 딱딱한 표정으로 꼼짝도 하지 않고 프라스코야 부인을 노려보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나 해요, 프라스코비아 씨.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지금 모두가 한 집안 식구 같은 분들만 모여 있다는 걸 말이요. 이윽고 부인은 기분 나쁠 정도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무척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군. 그렇지만 여보, 난 누구처럼 세평을 그리 겁내지는 않아요. 짐짓 거만한 채 하면서 세평에는 벌벌 떠는 건 바로 당신이지 뭐예요. 여기 한 집안 식구 같은 사람들만 있어서 다행인 줄로 알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보다야 훨씬 다행이죠. 당신은 요 일주일 사이에 제법 영리해졌나 보지. 내가 요 일주일 동안에 영리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일의 진상이 밝혀진 거라오. 요 일주일 새에 무슨 진상이 밝혀졌단 거예요? 자,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 어서 들려줘요. 날 애타게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 당장 설명해줘요. 대체 어떤 진상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죠? 자, 그럼 똑똑히 봐둬요.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가 바로 진상입니다. 하고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돌연 손가락으로 마리아 찌모페예브나를 가리켰다. 그 태도에는 결과야 어쨌든 지금 당장 상대방을 놀라 자빠지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무모한 결심이 엿보였다. 마리아는 시종 유쾌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가 돌연 분노에 찬 손님의 손가락이 불쑥 자기를 가리키는 것을 보자 잠옷 즐거운 양 희죽거리면서 의자 위에서 몸을 움찔거리기 시작했다. 오, 하느님이시여. 이 사람들은 정신이 돈 게 아닙니까?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비통하게 절규하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의자 등에 넘어지듯이 털썩 기대고 말았다. 부인의 안색이 하도 심상치 않아서 자중에는 어떤 혼란까지 빚어졌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 나도 곁으로 다가갔다. 리자까지도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눌러앉았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즐거벌한 사람은 프라스코비아 부인 자신이었다. 그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울먹울먹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바르바나 페트로브나. 내가 심술궂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걸 용서해줘요.
누구 가서 물 좀 가져와요. 제발 우는 소리랑 그만둬요.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 부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냥 내버려둬줘요. 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그리 크지는 않으나 단호한 어조로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 프라스코비아 부인도 약간 침착해져서 말을 이었다. 정말이지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그만 생각이 짧은 소리란 건 물론 내가 나빴지만 실은 나도 어떤 덜대먹은 작자들로부터 무명의 편지로 포격을 받아 정신이 아찔해졌던 거예요. 그건 당신에 관한 일을 적은 편지니까 직접 당신에게 보내야 할 것인데. 하지만 이봐요. 내겐 딸이 있잖아. 바르바라 부인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말없이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놀란 듯이 듣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한쪽 구석에 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다리아가 그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우뚝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중의 혼란한 모습이 그녀를 놀라게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이야기를 듣지 못한 탓인지 금세 마리아를 분간하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제일 먼저 그녀가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얼굴을 확 붉혔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다리아 파블로브나 하고 커다란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일동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참, 이분이 바로 댁의 다리아 아가씨군요. 하고 마리아는 소리쳤다. 그런데 샤투시카, 당신 누이 동생은 당신을 닮지 않았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우리 집 하인 녀석은 왜 계집종 다시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다리아는 그동안 벌써 바르바라 부인 곁으로 다가섰지만 마리아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쪽으로 몸을 획 돌렸다. 그리고는 자기 걸상 앞에 그대로 선 채 한참 동안이나 이 미친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앉으렴 다샤야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오사카리만큼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좀 더 가까이. 그렇지, 그래. 앉았어도 이 여자를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너 이 여자를 알고 있니? 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하고 다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곧 이렇게 덧붙였다. 레바드킨이라는 분의 누이 동생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인가 봐요. 여보세요. 전 지금 처음으로 아가씨를 만나 뵙지만 벌써부터 아가씨에게 무척 호기심을 가지고 가깝게 사귀고 싶었답니다. 진정 당신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당신의 교양을 알 수 있군요. 마리아는 열심히 소리쳤다. 내 하인놈이 이렇게 교양 있고 아름다운 분을 가지고 자기 돈을 떼어 먹었다고 욕을 하다니. 그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건 당신이 아름답고 상냥하고 맘씨 고운 분이니까 괜히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은 장담해도 좋아요. 그녀는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대면서 환희에 넘쳐 말을 맺었다. 너 무슨 소린지 좀 알아듣겠니? 바르바라 부인은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물었다. 죄다 알아듣겠어요. 그 돈 얘기를 들었지. 그건 아마 제가 아직 스위스에 있을 때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의 부탁을 받고 저 사람의 오빠인 레바드킨 씨에게 전해준 바로 그 돈 얘길 거예요. 침묵이 그 뒤를 이었다. 니콜라이 자신이 내게 그 돈을 전해달라고 말했니? 그분은 이 돈을 모두 해서 300루블만을 레바드킨 데이에게 송금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주소를 몰랐었고 다만 레바드킨 데이가 곧 이 마을로 오리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그가 오거든 전해주라고 저에게 돈을 주셨죠. 무슨 돈일까? 그 사람 돈을 맡았다가 잃어버린 걸까? 이 여자가 방금 한 말은 무슨 소리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다 전해주지 않았다고 레바드킨 씨가 커다란 소리로 떠드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300루블을 받아서 고스란히 전했을 뿐인데요. 다리아는 이제 완전히 침착해졌다. 대충 지적해 두거니와 오랫동안 이 처녀를 괴롭힌다거나 당황하게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가 속으로 무슨 감정을 품고 있든 간에 지금만 해도 그녀는 조금 더 덤비지 않고 차근차근 답변했고 모든 질문이 떨어질 때마다 고요하고 담담하고 정확한 어조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불의에 당한 흥분과 당황한 모습은 추호도 보이지 않았다.
바르바라 부인의 시선은 그녀가 말하고 있는 동안 한시도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바르바라 부인은 생각에 잠겼다. 만일 이유코 부인은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눈은 다시야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으나 실은 우리들 전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만일 니콜라이가 나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너에게 부탁하여 돈을 준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한 자기대로의 이유가 물론 있었을 게다. 또 그것을 나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다면 나도 그것을 캐물을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나 이 일에 내가 관계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아주 안심할 수가 있다. 다리야, 무엇보다도 이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해. 하지만 내가 결백한 양심을 가졌다고는 하더라도 넌 아직 세상을 잘 모르니까 어떤 경솔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르는 사내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경솔한 일의 하나다. 들어봐. 그 불량배가 퍼뜨리고 다니는 그 소문부터가 벌써 너의 실책을 의미하는 거야. 하지만 그놈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난 너의 보호자니까 내 편을 들어서 나설 생각이다. 어쨌든 이젠 이런 일은 모두 끝장낼 필요가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녀석이 댁에 오거든 말이죠. 하고 마리아는 안락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불쑥 이렇게 말을 받아넘겼다. 그땐 그 녀석을 하인방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 걸터앉아 하인들과 어울려 카드나 치라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요. 뭐 커피 한 잔쯤은 줘도 무방하겠지만 난 그 녀석을 지긋지긋하게 경멸하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의미 있게 머리를 한번 내저었다. 아주 끝장을 내야겠는걸. 마리아의 말을 세심히 듣고 있던 바르바라 부인은 한 번 더 이렇게 되풀이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배를 좀 눌러주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배를 울리고 나서는 갑자기 온통 흥분에 쌓여 앞으로 나섰다. 만약에 내가... 그는 열에 들뜬 듯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더듬더듬 혀 굳은 소리로 말했다. 만약 나도 이 추잡한 이야기 같은 중상을 들었다면 나 역시 매우 붕괴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타락의 인간이어서 소위 일종의 탈옥수 같은 사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도에서 말을 끊고 끝까지 맺지를 못했다. 바르바라 부인이 못마땅한 듯한 얼굴로 그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단정한 몸차림을 한 행랑아범 알렉세이 예고르이치가 들어왔다. 마차를 준비해요. 하고 바르바라 부인이 명령했다. 그리고 알렉세이, 자네는 이 레바드키나 양을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게. 길은 이분이 가르쳐 주실 테니까. 레바드킨 씨가 아까부터 와서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쇼. 이리로 오겠다고 자꾸 졸라대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갑자기 초연한 태도로 잠자코만 있던 마브리끼가 불안한 얼굴로 나섰다. 참견하는 건 아니지만 그놈은 이런 자리에 나올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그놈은 말 못할 녀석입니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좀 기다리라고 전하게. 하고 바르바라 부인이 알렉세이에게 일러주자 그는 곧 물러갔다. 그놈은 악당입니다. 내가 믿는 바에 의하면 그놈은 탈옥수가 아니면 무슨 그런 종류의 인간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이렇게 중얼거렸으나 또다시 얼굴을 붉히고 이번에도 말을 중단하고 말았다. 리자야, 이제 그만 가졌구나.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여자는 아까 겁결에 자기를 스스로 바보라고 했던 일이 몹시 후회되는 모양이었다. 다리아가 답변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여자는 입가에 거만한 미소를 띄우면서 듣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놀란 것은 다리아가 들어온 후에 리자베타의 얼굴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멸시의 빛이 노골적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요.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 제발 부탁이에요. 바르바라 부인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불러세웠다. 제발 앉아줘요. 당신 발이 아픈데 안 됐지만 난 모두 빠짐없이 얘기하겠어요. 아, 고마워요. 아까는 내가 그만 제정신이 아니어서 당신에게 못할 소리를 했나 봅니다. 용서하세요.
난 무엇보다도 공평한 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먼저 그런 바보짓을 한 거예요. 물론 당신도 갑자기 열을 띠게 되었으니까 그런 무명의 편지 얘기를 꺼냈을 테죠. 하지만 무명의 편지란 이름을 떳떳이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서도 벌써 타개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령 당신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난 조금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내가 당신의 처지에 있었다면 그런 추잡한 일 때문에 호주머니에 뭘 감추려 해서 스스로를 더럽히려는 그런 흉내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당신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니까 나도 탁 털어놓겠어요. 실은 나도 엿새 전에 똑같은 수작인 무명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엔 어떤 쓸개 빠진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니콜라이가 발광을 했다는 둥 당신은 절름발이 여자를 무서워해야 한다. 그 여자가 당신의 운명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둥 쓰여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문구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끝에 니콜라이에게 많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 거리에 살고 있는 어느 사내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었죠. 그자는 니콜라이의 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열하고 가장 복수심이 강한 비밀의 적이었죠. 그래서 그와 잠깐 얘기를 해보고 나는 당장에 그 바보 같은 무명 편지의 출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가령 말입니다.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 당신이 그런 회개한 편지를 받고 나 때문에 벌벌 떨었다면 그땐 나부터도 물론 무고하게 그런 일의 원인이 된 것을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해명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지금 몹시 피로하고 경황이 없는 모양이니 참 안 됐군요. 그렇지만 지금 난 그 수상한 사내를 여기 꼭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마브리키 니콜라이비치는 만나보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리자는 여기 있어봐야 특별히 할 일은 없겠죠. 리자, 이리 오렴. 너는 내 친구야. 자,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나에게 키스해 주렴. 리자는 방을 가로질러서 묵묵히 바르바라 부인 앞에 가 섰다. 부인은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한 손을 잡아 곁에 잠깐 물러 세워놓고 다정하게 성호를 그은 다음 다시 한번 입 맞추었다. 그럼 잘 가라, 리자. 바르바라 부인의 음성에는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너의 운명이 어떠한 시련을 겪게 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다오.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나는 항상 하느님의 뜻을 축복해 왔단다. 부인은 뭐라고 덧붙여서 말하려고 했으나 그대로 입을 꽉 다물어 버렸다. 리자는 아까처럼 묵묵히 생각에 잠겨 제자리로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어머니 앞에 우뚝 섰다. 어머니, 전 집에 안 가고 좀 더 아주머니 댁에 남아있겠어요. 하고 그녀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으나 이 조용한 몇 마디의 말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깃들여 있었다.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힘없이 두 손을 모아 잡으면서 그렇게 외쳤다. 그러나 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못 듣기라도 한 것처럼 먼저대로 구석자리에 가 앉더니 또다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바르바라 부인의 얼굴에는 뭔가 승리자와도 같은 자랑스러운 빛이 반짝였다. 마브리키 니콜라이비치, 대단히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사내의 동태를 살펴봐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들여보내도 괜찮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든 이리 데리고 와주세요. 마브리키는 꾸벅 절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1분 후 그는 레바드킨 씨를 데리고 왔다. 4. 나는 언젠가 이 사내의 풍모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고수머리에 살집이 좋은 건장한 40세가량의 사내로서 새빨간 얼굴은 다소 푸석푸석 부은 듯했고 뺨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실룩실룩 떨고 있었다. 핏발이 선 조그만 눈은 몹시도 교활해 보였다. 콧수염에 구렛나루까지 기른 데다가 요즘 생겨나기 시작한 듯 싶은 턱의 군살이 몹시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오늘 연미복에다 깨끗한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리프치니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로부터 옷차림이 나쁘다는 농담 비슷한 꾸지람을 들었을 때 세상엔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으면 더욱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죠 하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은 바로 레바드킨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른다. 지금 대위는 검은 장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른쪽 것은 끼지도 않고 손에 들고 있었고 왼쪽 것은 무리하게 끼운 듯 단추도 채우지 않은 채 그의 피둥피둥한 손등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게다가 바로 그 왼손엔 여태껏 한 번도 써보지 않았음에 틀림없는 아주 번지르한 새 중절모를 들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그가 어제 샤토프에게 고함을 지른 사랑의 연미복이 실제로 있기는 한 셈이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이런 모든 것, 즉 연미복도 와이셔츠도 죄다 리프친의 곤고를 쫓아 어떤 비밀의 목적을 위해 장만한 것이었다. 그가 지금 여기 온 것도 역시 외부로부터의 사주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였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었다. 그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런 일을 생각해내지도 못할 유인이었고 설사 누가 교회당 입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곧 그에게 알려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불과 30-40분 동안 일체의 사정을 깨닫고서 옷을 차려입고 최후의 결정을 마음먹고 이리로 달려올 만한 머리는 없는 사내였다. 그는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연거푸 마신 숙취에서 급작스럽게 깨어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른하고 흐리터분하며 멍한 상태인 듯 싶었다. 보건대 그의 어깨를 잡고 두어 번 흔들기만 하면 곧 다시 취할 것만 같이 여겨졌다. 그는 요란하게 객실로 뛰어들어왔지만 문가에서 그만 양탄자 자락에 걸려서 비틀거리고 말았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자 잠옷 재미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사나운 눈초리로 누이 동생을 흘겨보았으나 곧 몇 발자국 잰 걸음으로 바르바라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마님, 제가 온 것은 하고 그는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제발 부탁이니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몸을 똑바로 세웠다. 저기 저 의자에 가서 앉아주세요. 거기서도 당신의 목소리는 들리고 또 여기서도 당신을 잘 쳐다볼 수는 있을 테니까. 대위는 흐릿한 눈으로 앞을 보면서 멈춰섰으나 곧 몸을 돌려서 문 바로 곁에 지정받은 자리에 가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렬한 위구심과 동시에 끊임없는 초조와 오만불손한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가 몹시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은 환히 들여다 보였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그는 두려움과 겁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바동되는 자존심의 발작을 일으켜 어떤 포악한 짓이라도 해치우리라는 것은 그리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보건대 그는 자기의 둔한 몸집 하나하나의 동작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듯 싶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종류의 친구들이 어떤 이상한 기회에 점잖은 사람들 사이에 나서게 되면 무엇보다도 괴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손의 위치이다. 자기의 손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적당한 위치에 놓아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쉴 새 없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그네들의 상례이다. 대인은 양손과 모자와 장갑을 든 채 무의미한 시선을 바르바라 부인의 어마디엄한 얼굴로부터 감히 떼지 못하고 뻣뻣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마 그는 주위를 한번 눈여겨 살펴보고 싶었을 테지만 아직은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마리아는 그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눈에 띄는 모양인지 새삼 낄낄거렸지만 그는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바르바라 부인은 무자비하게도 한참 동안 거의 1분 동안이나 그를 가차없이 샅샅이 뜯어보면서 그런대로의 자세로 내버려 두었다. 우선 당신 자신의 입으로 당신의 이름을 들어봅시다. 부인은 뜻있고 차분한 말투로 말문을 열었다. 레바드킨 대위입니다. 하고 대위는 으르렁대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마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그는 다시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실례지만 잠깐만. 바르바라 부인은 또 한 번 상대방의 말을 제지했다. 오늘 나에게 그처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이 가련한 여자는 당신의 누이 동생입니까? 누이 동생입니다, 마님. 감시의 눈을 피해서 빠져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어물어물하고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혔다. 곡해하지 마십시오, 마님. 그는 아주 당황해했다. 친오빠의 몸으로 동생을 모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라는 말은 결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뜻의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최근에 그는 문득 말을 끊었다. 여보세요. 바르바라 부인은 뱀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말하자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마 한복판을 짚으며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얼마 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오래전부터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약간 말꼬리를 끊었다. 마님, 제가 여기 온 것은 아까 교회 앞에서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러시아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처럼 툭 털어놓고 형제처럼이라고? 아니, 형제처럼이 아닙니다. 그건 이 누이 동생에 대해서 제가 오빠가 되는 처지니까 그런 뜻으로 형제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마님, 믿어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얼굴을 붉혔다. 저는 이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첫눈에 곧 알아차릴 만한 그런 교양 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저나 누이 동생 따위는 마님, 여기서 볼 수 있는 호화로움에 비기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저를 헐뜯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바드끼는 자기의 명예만큼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님, 그래서 저는 감사를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자, 여기 돈이 있습니다, 마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속에서 한 묶음의 지폐를 뽑아냈다. 그리고는 초조함에 격한 발작에 쫓기듯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돈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는 뭔가 한시바삐 설명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지폐를 꺼내들고 어물어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리석게 보임에 틀림없다고 느꼈음인지 그는 마침내 최후의 자제력까지 잃고 말았다. 손가락도 어찌할 바를 몰라 뻣뻣해져서 지폐는 잘 세워지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녹색 지폐 한 장이 지갑으로부터 빠져나와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양탄자 위로 날아 떨어졌다. 20루블입니다, 마님. 대인은 고심한 나머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폐 묶음을 손에 든 채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바닥 위에 떨어져 있는 지폐를 보자 허리를 굽혀 집으려고 했으나 웬일인지 갑자기 부끄러운 듯 손을 내저었다. 대개 하인에게나 주시도록 하십시오, 마님. 줍는 녀석이 갖도록 하십시오. 누이 동생이 레바느끼나의 기념으로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르바라 부인은 다소 놀란 듯 성급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시다면야. 그는 허리를 굽혀 지폐를 짚고 나서 또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갑자기 바르바라 부인 앞으로 다가가서 따로 세워둔 지폐를 불쑥 내밀었다. 이건 뭐죠? 부인도 이번에는 정말로 놀란 채 의자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마브리끼, 나, 그리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각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다. 가만히들 계십시오. 제발 진정들 하세요. 난 미친놈이 아닙니다. 절대로 미치지는 않았어요. 대위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방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강조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님,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하잘것없는 자의 일환에 불과하지만 마님, 당신네들 집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부유하지만 마리아 네이즈 베스트나에겐 그것은 보잘것없는 오막살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누이 동생이고 훌륭한 레바드킨 가문의 딸입니다만 당분간은 마리아 네이즈 베스트나라고 불러두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건 당분간만입니다. 마님, 영원히 그런다는 건 하느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마님, 당신은 제 누이 동생에게 10루블을 주셨고 누이 동생도 묵묵히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님, 들어보십시오. 이 마리아 네이즈베스트나는 세상의 누구에게서라도 결코 그런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령 그런 짓을 하게 한다면 카프카즈 전투 때 영관의 몸으로 바로 예르몰로프 장군 눈앞에서 전사한 그의 조부님이 관 속에서 몸부림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님, 당신이 주시니까 잠자코 받은 것입니다.
또 마님이 주시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쪽 손으로 받으면서 다른 쪽 손으로 내밀어 벌써 20루블이나 수도의 어느 자선단체 앞으로 기부금으로써 희사하고 있습니다. 마님, 그것은 말씀입니다. 부인께 없어 회원으로 있는 바로 그 자선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마님이 손수 모스크바 통보에 광고를 내셨으니까요. 여기 이 도시에 있는 그 자선회의 기부장을 부인님 계신 곳에 비치해 둘 테니까 아무나 와서 기입해도 좋다고 말입니다. 대인은 돌연 말을 중단했다. 그는 마치 힘든 일을 하고 난 것처럼 무겁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 자선에 운운한 것은 역시 리푸친이 꾸민 기한에 따라 준비해온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아까보다도 더욱 땀을 흘렸다. 문자 그대로 구슬 같은 땀방울이 관자놀이에 송알송알 맺혀 있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그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 기부장은 하고 부인은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언제나 아래층 우리 집 현관지기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만약 원하신다면 거기 가서 기부액을 적어 놓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돈을 꺼내서 마구 휘두르는 일만은 그만둬 주세요. 네, 그렇게 말입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는데 우선 그 자리에 가 앉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난 누이 동생 일로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그렇게 유복하신 줄 모르고 그만 댁의 누이 동생에게 적선을 했으니 신뢰도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왜 누이 동생께서는 내가 줘야만 받고 다른 사람한테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받지 않을까요? 당신은 그 말을 그토록 힘을 주어 강조하셨으니까 나도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마님, 그것은 비밀입니다. 관 속에나 묻어두어야 할 비밀입니다. 하고 대인은 대답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묻는 바르바라 부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그렇게 딱딱하지는 못했다. 마님. 그는 발등을 내려다보며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님, 그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실례지만 한 가지 질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대신 노골적인, 탁 털어놓고 말하자면 러시아식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질문입니다. 어서 말해보세요. 마님, 당신은 여태까지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냥 누구에게선가 괴로움을 당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마님. 자기가 스스로 한 짓을 모르는 양 그는 제 가슴을 탁 치고는 다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 이 가슴은 금방 터질 것만 같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이 가슴을 활짝 펼쳐놓으면 아마 하느님도 놀랄 것입니다. 아주 격한 말투로군. 마님, 저는 아마 흥분해서 말을 한 모양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 당신 말을 중단시키면 좋을지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질문만 더 할 수 있을까요, 마님? 어서 해보세요. 더 하고 싶다는 질문을. 사람이란 자기의 고결한 마음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모르겠군요.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신다고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보셨다고요? 하고 그는 비통하게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소리쳤다. 만일 그렇다면, 그러시다면 입을 다물어라. 소망 잃은 심정이요. 꾸꼴리니크의 시를 읊조리고 나서 그는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콱 내리쳤다. 그는 벌써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마음속에 자기의 욕망을 억제해 둘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뭔가 욕망이 생기기가 바쁘게 거리낌 없이 그것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어쩔 수 없는 충동마저 느끼는 것이다. 이런 사내들은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사회에 뛰어들게 되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게 구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대편에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들면 당장에 기어올라 포만한 태도를 서슴지 않고 취하는 것이다. 대인은 이제 완전히 들떠서 서성거리며 손을 내젓기도 하고 묻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을 빠른 말씨로 짓거려댔다. 더구나 혀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로 옮겨가곤 했다.
사실 그는 술 기운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리자베타도 앉아 있었으나 그는 그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허나 이 역량도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리둥절한 것 같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레짐작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르바라 부인이 혐오의 정을 억지로 누르고 이 사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결심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했다.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그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더욱이 사건의 진상도 모르는 것 같았다. 스테반 트로피모비치도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그가 항상 지나치게 근심하는 소치라 할 수 있으리라. 마브리키는 마치 일동의 호위병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리자는 창백해서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깜빡거리지도 않고 이 기괴한 대의를 바라보고 있었다. 샤토프는 먼저대로의 자세로 앉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일은 마리아가 웃기를 그쳤을 뿐 아니라 몹시 침울해진 점이었다. 그녀는 오른쪽 팔꿈치를 탁자 위에 버티면서 줄기차고 우울한 시선으로 도도하게 열변을 토하는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만 다리아 혼자만이 침착한 것 같아 보였다. 그건 모두 되먹지 않은 풍자예요. 바르바라 부인은 드디어 화를 내고 말았다. 당신은 왜라는 나의 질문에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 대답을 꼭 듣고 싶어요. 제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님께서는 그 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까? 대인은 눈을 껌뻑거리며 말을 이었다. 이 왜라는 짤막한 말은 세계 창조의 첫날부터 이 천지 전체에 퍼진 말입니다. 마님, 그래서 자연계 전체는 창조주를 향해 한시도 쉬지 않고 왜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벌써 7,000년 동안이나 그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드킨 한 사람이 그 대답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과연 그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님? 그건 모두 잠꼬대예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야.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마침내 격분하고 말았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건 비꼬는 수작이요. 그 밖에도 당신이 하는 말은 지나치게 허식이 많아서 그만 진절머리가 날 정도요. 마님, 하고 대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저는 에르네스트라고 불리우고 싶었지만 이그나트라는 바보 같은 이름을 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드 몽바르 공작이라고 불리우고 싶은데도 실제로는 그저 레바드킨일 뿐입니다. 레베지라는 말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시인입니다. 마님, 마음속으로부터의 시인입니다. 그래서 출판업자로부터 천루블쯤은 받을 법도 한데 실제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님? 제 생각으론 러시아란 운명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은 한사코 석연한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군요. 저는 바퀴라는 시를 읊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님. 뭐라고? 마님, 전 아직 발광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발광하고 말겠지만 아직은 말짱한 정신입니다, 마님. 어떤 제 친구가 아주 고귀한 신사가 바퀴란 제목으로 꾸르일로프 풍의 우화시를 지었습니다. 그걸 읽어드릴까요? 아니, 당신은 꾸르일로프의 우화시를 읽겠다는 거요? 아닙니다. 꾸르일로프의 우화시를 읽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은, 제 자신이 지은 시를 읊으려는 것입니다. 마님,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러시아가 꾸르일로프라는 위대한 우화 시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무식하고 타락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시면 곤란합니다. 왜 꾸르일로프를 위하여 문교 장관께서는 어린이 놀이터인 여름의 궁전에 기념비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님께서는 아까 왜라고 물으셨지만 그 대답은 이 우화시 밑바닥에 불꽃 같은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바퀴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어릴 적부터 조금도 틀림없는 바퀴였죠. 어느 때 어쩌다가 그만 컵 속으로 타박타박 걸어 들어갔다나요. 파리약이 가득 들어있는 컵 속으로 말입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소리를 빽 질렀다.
그건 말하자면 여름의 말입니다. 하고 대위는 낭독에 방해받은 작가인 양 발끈하는 초조의 표정을 띄우고 두 팔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다. 여름에는 파리란 놈들이 파리약병 속에 기어들게 되면 취해서 빌빌하게 됩니다. 이런 건 천하의 바보 천치라도 알고 있는 거죠. 제발 말을 중단시키지 말아주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인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는 양팔을 연방 흔들어댔다. 바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파리들은 일제히 아우성을 쳤어요. 우리들의 컵이 좁아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피터 신에게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렸지요. 그러나 그놈들이 떠드는 동안에 니키포르라는 제일 늠름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시더니 이디는 아직 손질을 안 해 끝을 못 맺었지만 아무래도 마찬가지니까 말로 하죠. 데이는 덤벙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니키포르는 벌써부터 그렇게 했어야만 코미디가 제대로 됐을 테지만 컵을 집어다가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파리도 바퀴도 한꺼번에 돼지우리 속에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시겠습니까, 마님? 이걸 아셔야 합니다. 바퀴는 결코 투덜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님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고 그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소리쳤다. 바퀴는 투덜대지 않습니다. 니키포르로 말하자면 그것은 자연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는 빠른 말씨로 이렇게 덧붙이고 나서 잠옷 만족한 듯이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바르바라 부인은 이젠 머리끝까지 화를 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니콜라이가 보냈다는 돈을 당신에게 다 전해주지 않았다고 내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그건 대체 무슨 돈입니까? 중상모략입니다. 하고 레바드키는 비극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오른손을 들어올리며 악을 썼다. 아니, 중상모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님,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진실을 커다랗게 외치기보다는 차라리 가문의 지옥을 말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마님, 레바드키는 결코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의기가 충천할 대로 충천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위대해지기나 한 듯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분명 무슨 기묘한 꿍꿍이 속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남을 모욕하고 추태를 부려서 자기의 위력을 보여주고 싶어 안타까워했다. 배를 좀 눌러주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부탁했다. 레바드키는 교활합니다, 마님. 하고 그는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깜빡거렸다. 교활하지만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열의 입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열의 입구란 저 제니스 다브이도프가 제창한 용감한 늙은 경기병 장교의 술잔입니다. 그가 이 입구에 섰을 때 굉장한 운문으로 된 편지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엔 있는 눈물을 다 짜내면서 그 편지를 되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실은 아름다운 감정이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날아가 버린 새의 꼬리를 붙잡으려는 격입니다. 엎질은 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입구에 서 있을 때 말입니다. 마님, 레바드키는 모욕받아 헝클어진 영혼의 고결한 분노라는 의미로 명예가 있는 아가씨의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바드키는 교활합니다. 마님. 가령 음흉한 늑대가 잔에 술을 붓고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옆에서 꼼짝 않고 기다려봤댔자 틀린 일입니다. 술잔 밑바닥에 남는 것은 번번이 얘기했던 달콤한 것이 아니라 교활성 뿐입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자, 이젠 충분합니다. 마님, 대개 호화스러운 저택은 어느 고귀하신 분의 차지가 되겠지만 바퀴는 결코 투덜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결코 불평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저의 위대한 정신을 인식해 주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 아래층의 수의실로부터 벨 소리가 울려왔다. 그리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울린 벨에 대해 뒤늦게 얼굴을 내민 알렉세이가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깨끗한 복장을 한 이 하인은 왜 그런지 예사롭지 않게 흥분한 기색이었다. 니콜라이 도련님께서 지금 막 도착하셔서 이리로 오시는 중입니다. 하고 그는 바르바라 부인의 의아스러워하는 시선에 대답하듯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도 이 순간의 부인을 똑똑히 기억할 수가 있다. 처음엔 약간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갑자기 부인의 두 눈은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장한 결의를 보이면서 안락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거기에 있던 일동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야 돌아오리라 우리가 믿고 있었던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의 이 돌연한 도착은 단지 의외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운명적인 순간과 일치했다는 점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기괴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대위까지도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작대기처럼 서서 커다란 입을 해 벌린 채 바보처럼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길고 커다란 바로 옆에 홀에서 점점 가까워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종종 걸음으로 마치 굴러오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객실에 뛰어든 것은 니콜라이와는 전혀 다른 누구 한 사람도 본 일이 없는 생면부지의 청년이었다.